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달달 보름입니다. 우정입니다. 10월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즐겁게 하는 예술들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두 분이 좀 빠져있는 뭐 예술이라는 게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가볍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은 좀 잘 사실 못하는데 예전에 연극 진짜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해화 쪽에 정말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장르 불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또 연극 영화 전공을 했어가지고 네, 그 동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동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그 극단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작품을 들어가거나 하면 또 표 받아서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심오한 내용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깔깔거리고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작품까지 많이 보러 다녔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맞아요. 이게 영화든 연극이든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뭐 좋아하세요? 연극 작품 중에? 연극 작품 중에 뭐 기억에 막 남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1순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진짜 보고 싶은 연극은 있어요. 빨래? 네, 그거 뮤지컬 아닌가? 약간 뮤지컬적인 요소가 맞아, 있는. 맞아. 네, 근데 이제 연극으로도 많이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2번 봤어 그거. 좋아요. 저도 한 3번 재밌어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못 봐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예술들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약간 팝업도 좀 예술이지. 관련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각 종합예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노래도 나오고 시각화도 되고. 그래서 팝업들 다니는 것도 진짜 좀 재미 요소가 아닐까. 저는 실제로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많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그런 요즘에는 그 빈 공간에 그러니까 한 뭐 가게나 업체가 그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여해주는 맞아. 공간들에서 오다 생카 보니 같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행사들을 하는 오다 보니 오늘도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 근처에서. 네. 순수 예술은 아니지만 예술이죠. 저는 일단 영화는 일상적으로 있지만 빼고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괴물을 본 이후로 좀 뒤늦게서야 류이치 사카모토 음악에 좀 빠지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아쿠아만 들으면 전 눈물이 나거든요.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쿠아를 진짜 좋아하고 근데 피아노 곡으로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 음악이 좀 처음이긴 했지만 전 또 이상하게 바이올린 소리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첼로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바이올린 소리만 들으면 되게 마음이 동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랑 그 감흥하게 되는 어떤 소리인 거잖아. 분명 연결이 돼 있을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흥미로워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그 비탈리의 샤콘느 지단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 그냥 갑자기 막 되게 재밌는 상황에 있다가도 그걸 들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 게 또 슬픈 감각이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이올린 아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내가 바이올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되게 오래된 600년 된 전통 있는. 근데 사실 생업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면 이렇게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고 오히려 모든 일이 되면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 한이 맺힌 사람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예술이 아닐까.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 그 너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또 막 뭐 되게 오래된 게 많다면서요. 바이올린도. 맞아요. 새로운 생각이네. 바이올린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요즘에 약간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원래 영성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뭔가랑 교감하고 동화되고 어떤 공감하는 그 감정이라는 영성에 관심이 생긴 지가 요가하면서 좀 그렇게 됐는데 그 진짜 그 지구와도 감흥하고
그냥 내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다 감흥을 하게 되는 그 감각들이 어느 순간 확 좀 관심이 생기면서 샤머니즘에 알게 된 거죠. 오컬트도 마찬가지. 근데 오컬트가 보통은 우리가 그런 공포 요소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컬트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옛날 마녀들이 행했던 주술 같은 것도 오컬트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게 기독교에서 반기독교라고 해서 이렇게 배척했기 때문에 나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된 거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돌도 모으잖아요. 네. 돌도 원석도 좋아하고 그 원석들 막 정화시키는 거에도 관심 있고 요즘에는 도깨비님한테 가끔 막 잃어버린 거 좀 찾아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홍칼리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을 녹음을 했는데 네. 그분의 책을 몇 권을 읽으면서 이 굿과 무당이 하는 일이 정말 종합 예술이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 그게 정말 그냥 모든 비인관과 교감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나를 좀 즐겁게 한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나이를 봐주셨는데 영혼의 나이가 130살. 우와. 근데 이게 흔하지 않대요. 100살이 넘는 건 흔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맨날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지 했는데 그게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위안이 됐어. 근데 나는 나 왜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하지? 맨날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지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근데 영혼의 나이라는 게 그냥 뭔가 나의 기운 같은 걸 보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도 딱 듣고 이게 이제 130살이라고 하는 게 0을 빼고 13살이 될 수도 있고 디폴트는 130이지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13살, 13살이면 되게 이제 장난꾸러기 같은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130살일 때는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는 내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목소리도 파악을 해주셨는데 약간 외계인 비인간 외계인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생도 같이 봐주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한다 하셨는데 나중에 오컬트 관련된 거 쓰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어머 외계인 새롭다. 그래서 완전 빠졌죠. 예, 재밌더라고요. 그 사회가 어려울 때 예술이 흥한다고 해요. 그 예술의 또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조금 좁은 의미로 영화, 뭐 문학 작품 이렇게 봤을 때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어떠세요? 저는 동의하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이게 표현이라는 게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더 좀 응축된 방식으로 이게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예술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한 맺힌 예술이 더 그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하고 비슷해요. 의견은 비판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고 고민되는 지점들도 많은데 그게 이제 예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가의 입장에서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뭔가 되게 내가 그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아웃풋이 다른 것처럼 그 작가의 입장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작곡가도 내가 기분 좋고 막 되게 삶이 평온할 때는 노래가 잘 안 나오다가 헤어져야지. 그런 이별을 겪거나 막 그런 막 사랑 노래가 막 써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또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네, 생각해봤어요. 저는 요즘에는 제가 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안 읽는데 세계문학 전집이 집에 있어요. 전 전집 사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독서가 약간 재미를 뺏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이제 한참 한국 문화 단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일제시대에 나온 문학 작품들 보면요 진짜 미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진짜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무정 쓰신 이광수인가요? 이광수 맞죠? 친일파. 그분의 옛날 작품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진짜 글빨이 미쳤었구나. 근데 그게 억압된 그 시대에 약간 한풀이를 하듯이 써내려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최근에 또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수상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것도 보면 그 한강 작가님 작품이 언제 나왔지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란 말이에요. 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오프닝에 샤머니즘 얘기를 했지만 아까 읽던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시어머니가 굿판을 벌일 때 며느리가 와서 너무 심하게 춤을 춰가지고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굿하기가 싫다 뭐 이런 말들이 있대요. 약간 가부장 관련된 그런 그 무당들 사이에서 있는 말이래. 근데 그게 며느리 한인 거야. 그 살풀인 거지 거기서. 한풀이가 이제 살풀인 게 춤으로 나타나는 거지. 얼마나 잘 췄겠어. 억압되었을 때. 거의 뭐 내림 받은 것처럼 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응어리졌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이 약간 폭발하듯이 분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계속해서 약간 동어 반복식으로 역사에서 있었던 안 좋은 상황일 때 예술이 흥했던 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영화랑 관련이 있는데 네. 오늘 영화는 독일의 80년대 배경이었던 영화 타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했던 이유가 제가 최이서 배우를 되게 좋아한다고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최이서 배우가 연극을 요즘에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 끝냈는데 이제 11월 27일부터 들어가는 연극이 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해서 LG 아트센터에서 이제 공연이 시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 되면 꼭 가서 보고 싶은데 아마 티켓팅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배우들이 나오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왓챠피디아에서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도 약간 재개봉한 게 그런 느낌으로 재개봉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미리 연극 보기 전에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감독이에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 독일 사람들 이름이 어려워. 근데 이분이 타인의 삶 이후에 작품이 없어요.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이 되게 많겠지만 작가미상이라고 2018년 작품이 있고 2010년에 투어리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투어리스트는 안젤리나 졸리랑 조니 뎁이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래요. 그러니까 약간 자본이 묻으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어. 로맨틱 스릴러의 장르로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작가미상은 비슷하게 나치 시대의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화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인의 삶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흥행을 크게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감독의 작품이고 2006년에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국제 외국어상인가? 그거를 수상을 하고 나서 좀 유명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독일 영화가 이런 게 있대라고 조금 눈을 돌린 케이스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감독들을 몇 분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독일 감독들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독일 감독. 그 피닉스 감독 님 누구시죠? 크리스티안 페촐드. 제가 그 감독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약간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건조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연속성이 있는데 피닉스 다음에 운디네 그다음에 트랜짓이에요. 그래서 트랜짓은 아직 못 보고 운디네까지 2편을 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딱 보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촌스러운 얘기를 촌스럽게 안 해. 그리고 그 옛날 배경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여성 서사고 되게 섬세하게 연출을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알려드리면 빔 벤더스. 이번에 네, 퍼펙트 데이즈. 네. 이 영화도 할 말 많은데. 네, 이분이 저 아직 못 봤는데 이분이 그나마 크리스티안 페촐드와 비슷하게 유명한 독일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1999년에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그리고 1987년에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작품으로 또 유명하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작품이 1984년 파리 텍사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공간에 대해서 고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좀 강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영화를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정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소개를 해야 될까 약간 살짝 고민을 했지만 적당한 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 국가의 신념이 곧 자신의 신념이었던 동독의 비밀 경찰 비즐러가 상관으로부터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애인인 배우 크리스타를 감시하는 임무를 받도록 명령을 받았는데요. 24시간 내내 철저하게 그들의 사생활을 도청하면서 감시를 하는 비즐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들의 예술과 삶 그리고 사랑에 감화를 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비밀 경찰로서의 본분까지 흔들게 되는데요. 감시하는 경찰의 시선을 통해서 이념에 대한 억압이 극심했던 시대 속에서 예술가들의 삶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조금 영화가 길었죠? 조금 길었죠? 네, 길었죠.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10월? 저는 그 비즐러가 첫 장면에 보면 되게 감정 없고 네, 오프닝 되게, 시퀀스가 네, 강렬하죠? 차갑고 정말 칸트! 찔러도 피하는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물로 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물이 이런 인물이다라는 게 소개가 되잖아요. 첫 장면에서. 근데 그래서 그 비즐러가 그 도청을 하면서 뭐 심경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 그 드라이만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눈물 한 방울 이렇게 딱 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흥미롭기는 했어요. 네,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게 흥미롭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첫 장면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런 걸 내가 도청해서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인물에 이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거든요, 사실 잘. 뭐 당연히 의도한 바는 있겠으나 네.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 책에 나온 거 봤을 때 그거를 네? 울었나요? 아니 뭐 눈물 지점이 있었나요? 네, 나는 울었는데. 저도 울었어요. 진짜로. 네. 엄마 울었어. 죄송해요. 제가 대문자 T로서 눈물 한 방 흘리지 않고 이 영화를 봤다는 점. 아니 비즐러와 같은 인물 아닌가요? 그러면? 그 장면 울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나 봐요. 그렇네.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뭐 어쨌든 마지막 그 책을 통해서 드라이만의 마음도 표현이 됐고 비즐러가 뭐 본인이 어쨌든 했던 선택이 결과로 나온 부분들이 잘 보여진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장면이 좀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우정은 어땠어요? 저도 사실 감상은 비슷한데 그 비즐러가 변해갈수록 뭐랄까 눈에 생기가 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동태 눈깔이잖아. 네, 처음에 그래서 그 중후반부였나 어쨌든 크리스타가 술 마시고 있을 때 따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당신의 관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눈을 비추는데 이 사람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나? 갑자기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생기가 도는 것도 이것도 연기로 잘 표현을 한 거겠지 싶긴 했지만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판타지다. 이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오열을 했는데 멈춰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면이. 심장 부여잡았어 진짜. 그래서 되게 좋았지만 이제 꼽아주셨으니까 그 외에는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 중간에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예술을 좋아한다면 나쁜 사람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말이 조금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게 그 크리스타가 정말 성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돼지 남자한테. 이름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이거를 해야 하는 처지니까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술집에서 쫓아온 건지 우연히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팬이다 그거 얘기할 때도 거기서도 울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왜 촉촉해진 거야 눈가가? 아니
내가 그 크리스타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기쁠 것 같아. 그쵸. 맞아요. 그 예술의 기로에서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옳지 않은 행동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가지 말라는 식으로 당신의 연기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위로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 장면이. 진짜 되게 응원과 지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하는 소중한. 일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처음 봤거든요. 봐야지 하고 보고 싶어 이렇게 담아놨다가.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던 게 솔직히 영화를 2시간 넘은 러닝타임을 다 쪼개서 봤을 때 훌륭한 장면이 몇몇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몇몇 안 되는 장면이 정말 크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티안 패줄드는 저는 버릴 장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대비하자면 이거는 정말 몇 장면이 정말 임팩트가 있고 나머지 장면이 건조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그게 크게 울림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카메라 무빙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멈춰있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고 이 거리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배우들과 감독과의 거리감이. 그래서 더 건조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더 울림이 컸던 것 같기도 해요. 그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크리스타가 약간 도구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옛날이고 배경 자체가 맞아요. 80년대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 배우라는 역할 자체가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성노동 여성이랑 그 섹스씬 장면은 굳이 필요했나 싶기도 한데 이 사람이 그 비즐러인가요? 비즐러가 되게 그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워서 그 여자한테 더 있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을 표현했던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또 그 장면이 예술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약간 사랑을 하고 싶어졌나? 뭔가 이런 마음이 좀 동했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약간 친밀감을 쌓고 싶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거는 독일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는 영화예요. 네. 이게 1984년 동독을 배경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동독과 서독이 그때 나눠졌을 때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전쟁 이후에 외세들의 개입으로 이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동독은 소련이 지배했던 상황이었고 당시 사회주의 체제 아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가 있었는데 그걸 슈타지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랑 되게 잘 맞다라고 느껴진 게 우리나라 레드 컴플렉스 있잖아요. 빨갱이 색출 작업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동화해서 보면은 좀 이입이 많이 된다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본 거 아닐까 싶어요. 슈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동독의 비밀 경찰 조직이었고 국민들의 사생활을 낱낱이 감시하고 그 감시하는 방식이 조금 아날로그적이죠. 도청을 하는데 정말 정교하게 온갖 선들에다 다 도청 장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고문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펼쳤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동독의 당시의 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중앙 계획 경제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막 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런 결과가 생긴 거고 서독은 당시에 자본주의 체제였고 연방 독일 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면서 다당제 그리고 의회주의 같은 체제를 확립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체제다 보니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특히 예술가들 그런 것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글을 써서 서독으로 보내죠. 밀반입을 하죠. 어떻게 약간 무슨 마약 밀반입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설정 되게 재밌었어요. 타자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하니까 무슨 뭐 굴림체 아니 막 나를 표현하기에 나는 고딕체 이런 거 안 쓰잖아. 개성이 아니지. 그쵸. 근데 타자기 분석하는 사람 데리고 와. 해서 이거 무슨 모델 쓰는지 찾아내. 이거 반입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 저는 그 설정이 되게 재밌고 이게 아날로그의 어떤 특징이구나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재밌진 않지만 네. 타자기가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당시에는 되게 특이했구나라는 게 재밌는 설정이었어요. 그 배경 찾아보다 보니까 비밀경찰 외에도 어쨌든 크리스타도 정보원으로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식의 정보원이 수가 굉장히 상당했고 그게 뭐 그 당시 동독 인구의 4분의 1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 그래서 독일 문화 중에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나? 그 옆집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런 거 있다면서요. 독일 몰라요. 문화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노인들이 많이 하신대요.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근데 그게 꼭 나쁘게 보면은 안 되고 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은 불이 안 켜지네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그런 문화가 아직 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보면 관심인 거네요. 그쵸. 네. 그렇네요. 감시가 관심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제가 뽑아온 키워드는 블랙리스트예요. 이게 지금에 와서도 되게 유효한 주제잖아요. 너무 유효하죠. 그래서 얘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뽑아왔고 일단 독일에서 나오는 블랙리스트의 역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나치 시대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이 혐오했던 유대인, 로마인, 동성애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이제 몇 개 있는데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 퇴폐 미술 블랙리스트가 있었대요. 퇴폐 미술. 그래서 이 퇴폐 미술이 뭔가 했더니 현대 미술 자체를 퇴폐 미술로 본 거야. 어머.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대하는 거를 퇴폐 미술을 봤던 거죠. 나치 시대에 원래 영화가 되게 그런 그 괴벨스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었던 영화들이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아닌 다른 현대 미술 관련해서 퇴폐 미술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작용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전시회도 금지, 작품 판매도 금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술가들의 어떤 생계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다 끊겼던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그리고 뭐 유대인 정치범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동독시대 블랙리스트를 찾아봤는데 동독시대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반체제 인사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서독과 접촉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정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4분의 1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체제였던 거죠. 그리고 비슷하게 미국도 궁금해서 가지고 왔는데 혹시 오펜하이머 보셨죠? 저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거 봤으면 여기서 딱 공감이 갈 텐데 오펜하이머 보고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그것도 레드 컴플렉스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블랙리스트랑 같이 관련이 있는 게 그때가 이제 헐리우드 메카시즘이라고 해요. 그 시기가 1950년대인데 195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 공포가 이제 막 확산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사들을 색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조금 과하게 하는 걸로 어떤 메카시즘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 색출 운동을 벌이면서 여기서 이름을 따와서 메카시즘 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오펜하이머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이 메카시즘 시대에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정치적 탄압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거든.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기시감이 느껴지지? 우리나라 영화에서 많이 봤던 문법들이 여기 있는 거고 이 메카시즘 시대가 그때랑 되게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당시에 이제 메카시즘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영화 감독들 그리고 시나리오 각본가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나라로 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권에 있었다라고 표면적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정권에 그럼 없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표면적으로 알려진 거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2016년대 역대 최대 규모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국정원이랑 문체부랑 다 합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안 들어간 사람이 이상한 거야. 왜냐면 9,000명이었어요. 9,400명이 여기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봤더니 이제 종북 관련돼서 그들이 얘기하는 종북 그리고 좌편향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름이 올라가는 게 영광인 수준, 그러니까 그치. 그래야 올라가야 되는 그치, 수준인 그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감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게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에 와서 그때부터 막 그 북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박근혜가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그 블랙리스트가 한창 성행하던 때라고 해야 될까? 그때에 같이 분노했고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좀 그때 감이 있진 않지만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도 진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뒤에서 진짜 더러운 일들이 많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맞아요. 이게 현실이 훨씬 더 영화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지금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월은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 저도 이때는 잘 기억이 안 진짜? 나가지고. 저는 너무 똑똑히 기억이 나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탄핵되는지 내가 그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제가 그때 조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촛불 시위에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되게 다 안타까웠어요. 모든 게.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팔로우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던 상황에 블랙리스트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진짜 우습다.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아니라 9,000명이잖아. 그러면 이게 정말 소심한 복수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그리고 당시에 이제 포함됐던 사람들 중에서 한강 작가. 그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봉준호, 박찬욱 당연히 있었고요. 저는 진짜 의외였던 게 박명수. 박명수는 왜?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유재석 씨가 나중에 이제 약간 놀리는 식으로 얘기했대요. 원래 높으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이렇게까지 하셨다. 되게 의외네요. 정말 의외의 인물이다. 저는 박명수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라디오에서 가끔 대놓고 더민주 지지자예요. 그래서 막 그 선거 날에 갑자기 파란 나라를 막 불러요. 방송에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 생방송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에 있었는데 제가 유재석도 있었나? 찾아도 유재석은 없더라고요.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승환 씨가 굉장히 유명한 좌파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이승환 씨가 없었어요, 그때. 왜일까? 그래서 이제 그 나무위키에 검색해보면 이승환 씨가 했던 인터뷰가 나오는데 내가 없는 게 너무 아쉽고 나는 도대체 왜 안 넣어줬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장면들이 또 있더라고요. 약간 예술가 명예 전당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거 참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나도 넣어라 이놈들아. 라고 표현을 하셨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는 내 이름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한강 작가님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에 따르면 자랑스럽다. 영예의 전당이네. 네. 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눈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황동혁 감독님 오징어 게임 만드셨던 그분도 여기 포함돼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선구적이다. 다 상을 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이명박 정권 때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들어갔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명박 정권 연예인들 중에서 그 유명하신 그분 누구죠? 김제동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제동은 있었어요. 김제동은 당연히 들어갔고 윤도현 이런 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그리고 문성근 배우 유명한 좌파이고 김의성 배우가 없더라고요. 또 의외. 그것도.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유명해지신 게 이명박 정권 이후였던 것 같아서 이때는 들어갔던 것 같진 않고
그 양희은님도 본 것 같아요. 양희은님은 옛날부터 탄압을 워낙 많이 받아서 네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예 그냥 못 부르게 막았던 금지했던. 문학의 6명 이회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은 누구죠? 민중미술가래요. 배우는 문성근, 명계남, 권혜요, 김규리, 이준기, 김가연, 유준성, 문소리. 그리고 방송인 김미화, 노정열, 오종록, 김구라, 김재동,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황현희 이분은 지금 약간 보수 쪽 아닌가요? 왜 이때 블랙리스트 이쪽에 들어갔지? 그리고 가수로는 윤도현, 신해철,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그리고 영화인들을 중에서는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등이 포함됩니다. 이때도 있긴 있었는데 그 9,000명보단 적어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존재를 할까? 근데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 지금 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작은 방송이고 그래서 뭐 삭제될 일이 없을 거예요. 약간 불안했잖아요, 저. 아, 그래요? 그럴 수 듣지도 않을 거야. 우리 따위 이야기 누가 듣겠어.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하고, 누군가를 감시를 하는 그런 빅브라더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감시를 할까? 그때는 도청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아마 현실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카톡 사찰 뭐 이런 거 너무 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걸 쓰자고 많이 했었죠. 너무 하고 있을 것 같고 뭐 통화 기록 조회 이런 것도 너무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간다면 근데 진짜 영화처럼 이제 내가 집에 없을 때 문 따고 들어와서 뭐 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를 것 같기 나같이 묻어나는 사람은 절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치 요즘도 열쇠도 아니고 맞아요. 다 도어락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물리적인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클라우드로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알고리즘 시대니까 그냥 결탁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집에 들어와도 집에는 사실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히 그냥 책밖에 없지 뭐. 딱히 볼 게 없고 이제 타자기도 안 쓰고 이 컴퓨터, 이 노트북과 이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쵸. 그때는 타자기를 뭘 쓰느냐로 색출했지만 지금은 구글 보면 다 알거든요. 얘가 뭘 검색했는지, 어떤 유튜브를 봤는지 이런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SNS 저도. 그치. 네, SNS 뭐 올리는 게시글이라든지 뭐 좋아요 어떤 피드에 눌렀는지 뭐 등등 그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네요. SNS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성적 대상화하는 여성 게시판 여성 피드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다. 어떤 남자 연예인이 그래서 막 색출하잖아. 맞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뭐 연애 같은 거 열애설 같은 것도 다 그런 걸로 찾잖아요. 같이 그 사진 안에 뭐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 안에 얼굴이 누가 비쳐가지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사람들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아이폰이 그것 때문에 원래 통화 녹음이 안 되지 않았었나요? 그런 원래 안 됐었죠. 감청 때문에. 근데 삼성은 다 되잖아요. 그런 통화 녹음 이런 게. 근데 아이폰이 이번에 지금 이제 될 거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마음만 먹으면 그 정경유착이라고 하나? 정원 말고 정경유착으로 해서 대기업 뭐 SK, KT, LG 이런 사람들이랑 유착 관계가 있으면은 도청 너무 쉽지 않나?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문자 보고 카톡 보고 하는 거 너무 쉬울 것 같고 구글이랑만 잘 결탁돼 있어도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 너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무섭다. 진짜. 그럼 SNS를 안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참을 수 없어요. 나의 표현의 자유. 네, 참을 수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누군가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한테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사실 없어서 먼저 얘기하려고 한 건데 뭔가 감시를 그러니까
감시를 한다는 게 뭐 감시가 아니라도 누군가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막 특별히 누군가의 삶을 되게 팔로우하면서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랬던 경험이 많이 떠오르지 않아서 두 분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막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는 없는데 그냥 좀 관심 있는 그냥 굳이 찾아보면 그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렇다고 나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좀 계속 SNS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앞으로의 뭐 어떤 거를 할 거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는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막 들어가서 막 뭐 게시물을 분석하고 막 그 사람의 어떤 일상을 내가 막 쫓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의 관심 정도?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을 감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근데 저는 SNS 자체를 잘 안 하니까 또 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딜 뭐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많이 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야기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감시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스토리를 좀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올릴 때 모르는 분들이 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는데 근데 모르는 분들이 열심히 봐요, 제 스토리를. 팔로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팔로우 건 게 아닌데. 근데 그 진짜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있거든요, 그 계정이.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뭐 다 아무 정보가 없는 계정이어가지고 그게 약간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무섭다. 그런 건 좀 진짜. 나는 그럼 차단해. 확실하게. 차단해요. 무서운 사람이라서. 왜냐면은 저는 요즘에 SNS를 많이 안 하지만 한참 많이 올릴 때는 제 위치가 드러나거든요. 스토리에. 근데 저는 이제 막 애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신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제 거 조회하면은 전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쵸.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이게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게 알고리즘이 일단 나를 감시하잖아요. 맞네요. 네. 내가 뭘 봤는지 알고 있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추천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단은 비인간이죠.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아이쉐어링이라고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갈 때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를 위치를 기반으로 보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가입을 하니까 저랑 남편 위치도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남편은 가는 데가 거의 뻔해가지고 거의 매번 동선이 같거든요. 근데 뭐 누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이게 저한테 항상 그 푸시가 떠요. 이게 감시잖아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안 봐도 될 거를 제가 굳이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너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왜 안 뜨는 거야? 이러면서 뜬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막 뭐라고 한 걸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뭐 변명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어쨌든 사실은 그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꺼졌거나 껐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제가 그걸 봤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 안 봤으면 됐던 거를 그걸 보고 괜히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짜증내놓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안 봤으면 됐고 굳이 그거를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걸 다 본 거야. 하필이면은 그날 딱 하루 걸렸는데 그 전 한 달치를 다 비교하면서 본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근데 그의 말로는 이 백그라운드를 정확히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집 근처에서 만났는데 그 옆집 갔다가 이렇게 계속 옮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치가 정확히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 그의 말로는 그래.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안 들리지. 내가 계속 봤으니까.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 위치를 조회하는 거는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SNS는 지금 많이 안 하지만 블로그는 꾸준히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강의에 갔는데 그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습자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었는데 비장애인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비자기인데 강사님 보러 왔어요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블로그를 보고 팬이 되셨대요. 오. 근데 제 블로그가 되게 개인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전 좀 그때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은 물론 좋은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막 되게 반가운 그런 경험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누군가 내 일상을 이렇게 다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그리고 반대로 제가 감시하는 사람도 저도 비슷하게 인플루언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그 먹는 그 커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공구 일정이 있어. 언제 올라올지 몰라. 근데 SNS 안 하는데 꾸역꾸역 외부로 들어가서 공구 일정을 막 확인을 하고 있어. 왜냐면은 그냥 사면 되게 비싸거든요. 거의 2배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막 DM 보내고 공구 언제 하세요? 못 참지. 그래서 그분의 일상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낱낱이 내가 보고 있다. 이야기 들으니까 또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이주영 배우 알죠? 네, 좋아해요. 이주영 배우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분을 처음 이제 알게 됐던 게 꿈의 제인에서부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꽤 됐잖아요. 꿈의 제인 2017년작이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때의 이주영 배우와 지금 또 많이 되게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본의 아니게 되게 팔로우업한 느낌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좋아했다가도 되게 좀 잠잠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배우는 점점 더 커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되게 같이 성장하는 느낌도 있고 좀 그치 약간 내 새끼 같은 느낌이 맞아요. 맞아. 본의 아니게 내가 감시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들여다보게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감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의미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그 사람과 진심으로 약간 감흥하게 된 경험들 혹시 다른 경험에서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 근데 저는 그 우정님 얘기 듣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이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업이 그때 당시에는 막 알려진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래서 규모도 적고 앞으로의 막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이 예측이 잘 안 되니까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뭐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 뭐 그 지원 같은 거는 안 했는데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그 기업이. 막 그런 거 보면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뭐 그냥 내가 지원해서 그 소속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괜히 뿌듯한 느낌? 약간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그 영화 생각나는데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라는 영화 있잖아요. 좋아요. 그 이승윤 가수분 그분의 팬분이셨던 분들이 맞아요. 팬심을 담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싱어게인 나와가지고 빵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영화가 개봉을 했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내 가수, 내 배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진짜. 맞아.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무명이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어쨌든 내가 원석을 어떻게 보면 알아본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고 했을 때 같이 어떤 소통하면서 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의 기쁨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진짜 진짜 특이한 경험인데 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동성애라는 퀴어 정체성을 가진 게이 남성분이 쓰신 책인데 에세이거든요. 그게 제가 그 소속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신여성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하자고 선정이 됐던 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동성애 얘긴가 보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그런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써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뭐 여성의 몸에 대한 섹슈얼리티가 아니고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게이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써있다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편견 같고 혐오겠지만 사실 처음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독서클럽 할 때도 이거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저 말고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그거를 정말 솔직하게 써 내려가면서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품 자체가. 근데 정말 이 사람과 감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섹슈얼리티를 대한 것도 성적인 자기 학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되게 솔직하게 거기 쓰신 거 자체가 이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 고통이 있구나라는 게 나중에는 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더 편견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책인데 이거는 5월의 봄에서 나왔던 보통 일베들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도 일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느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키워드가 있잖아. 일베 하면 악마화된 그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보통 일베라고 하는 게 보통의 거기에 있는 일베의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악마화된 그런 키워드에 동요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베에서 나오는 물론 비상식적인 행동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타자화되고 악마화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좀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작가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터뷰가 되게 말끔하게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통 일베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막 거지같이 하고 다닐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내가 좀 정갈하게 하고 다닌다. 그런 되게 소소한 그런 게 있어. 근데 귀엽지 않아요? 그냥 사람인 거야.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터뷰들을 통해서 질적 연구예요.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을 때도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정말 쉬운 말이지만 간접 경험하는 게 이런 감흥 때문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결국 악마화를 하는 건 어떤 이해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되게 납작하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도 그 책 앞부분 읽다가 완독은 결국 하지 못했지만 조금 두께가 있어가지고 완독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포인트가 일베들이 보통이기도 하지만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결국은 모두에게 그 조롱의 정서 같은 혐오의 정서 같은 것들이 강하게 남게 되었다는 것 그게 되게 포인트였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감시의 감흥의 영역이 꼭 필요한 부분은 뭐일까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는 범죄와 관련돼서 감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출소를 한 이후에도 계속 뭐 전자발찌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거는 무조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 그다음에 법과 관련된 준수와 관련된 것들, 법 준수. 그래서 뭐 그 도로에서 그 감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건 너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그 1인 가구 아까 독일의 얘기도 해주셨지만 1인 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감시는 물론 정말 이거는 침해와 어떤 그러니까 필요한 감시는 진짜 좀 한 끗 차이일 수 관심과 관심과 그건 좀 한 끗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1인 가구들한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N번방 관련된 것도 아직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시인 거야 일종의. 내가 아직 안 잊었어 라는 것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약간 이해했던 게 그 감시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감흥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로 저는 이해를 두 개 다 의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정치인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의 어떤 나태한 상태를 돌아보면서 좀 감흥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저 예전에 그 베이비시터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에 그 홈 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설치돼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애를 보는데 충분히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서 설치를 하고 봐도 괜찮았는데 이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는 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캠을 설치하는 것도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실제로 잠재적 범죄자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아기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그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그 말이 진짜 이것도 이해의 영역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의 영역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영역에서 감시는 필요할 수 있겠다. 타인이 돌보는 경우에. 근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하루를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과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필요한 영역이라고 감시라고 하기보단 감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수자, 가시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감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우정이 말한 것처럼 어떤 악마화된 대상. 그래서 JSA도 되게 좋은 영화인 게 그 악마화된 붓개들을 인간적으로 교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그게 이 타인의 삶과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감흥들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해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들여다봐라. 브이로그라도 육아만 브이로그 좀 봐라. 타인의 삶 좀 봐라. 얼마나 독박 육아인지. 그래야 그런 얘기 안 하지. 진짜 얼마나 힘든지.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곧 연극 작품이 되어서 공개되기로 했는데 네. 영화 중에서 이 영화도 약간 연극 같잖아요. 조명도 쓰는 것도 그렇고 둘이 이렇게 막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연극적인 그런 요소를 담은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저는 먼저 연극적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긴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그 앤드류 가필드의 틱틱붐에 떠오르긴 했어. 혹시 보셨어요? 그쵸. 아니, 뮤지컬 영화. 뮤지컬 영화라서. 근데 사실은 뮤지컬 영화를 그런 연극적인 영화를 뽑는 건 조금 뻔하니까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안소니 홉킨스 주연의 더 파더라는 작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원래 연극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 되게 연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봤을 때 연극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 영화가 어쨌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주인공의 관점에서 쓰여진 작품이라서 약간 의식의 흐름 같기도 하고 장면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영화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게 또 어떤 점에서 연극이라고 느꼈을까 싶다면 이제 영화라는 거는 아무리 시각예술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이야기 중심이라서 그런 감각을 느끼기가 되게 힘든데 이 작품은 어떤 극의 요소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작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연극이 원작이더라고요. 맞아. 저는 좀 떠오르진 않아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연극은 원테이크잖아요. 그쵸. 네, 그 요소를 생각했을 때 원테이크 영화의 비포 선라이즈 네, 요거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 영화 중에 8명의 여인들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봤어. 정말 옛날에. 예전에. 네. 근데 이게 사건의 전개라든지 인물 설정 이런 거를 다 연극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영화화를 한 거라서 맞아. 되게 많은 요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비슷한 걸로 12명의 성난 사람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저는 대학살의 신. 되게 저는 연극적인 요소가 공간에 크게 이렇게 변주를 안 주면서 공간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입장 퇴장하는 게 약간 연극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한테. 네, 그리고 네. 티키타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학살의 신은 정말 이 탁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공간이 안 바뀌어. 거기서 이제 부부들이 부부 두 커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핵심 그 플롯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극화된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이트. 이것도 그 안에서 사무엘 L. 잭슨이 티키타카를 엄청 잘하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벼랑간 이제 막 총질하고 그러긴 하지만 거기서도 공간이 안 바뀌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김종관 감독의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4개의 옴니버스 시계 영화를 맞아요. 취하고 있지만 같은 테이블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4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정확히 그 지점에서 연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결혼 이야기도 그래서 약간 연극적이야. 그렇네요. 네.
그것도요. 완벽한 타인. 맞아. 네. 그것도 연극적이죠. 맞네요. 그래서 그 경계를 되게 설정하기 어렵지만 연극적인 요소의 특징들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 타인의 삶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희의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정치적인 입장은 듣고 잊어주시면 되고요. 한기로 흘려주세요. 네. 그리고 관련돼서 연극도 곧 상영한다고 하니까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연극으로도 참 찾아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켓팅 화이팅.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